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시공학 2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문제를 좀 더 풀고 이어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21페이지 16번 문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521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방수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다가 정답인데, 아스팔트의 휘발유, 성면, 기타를 혼합한 방수제이다 되어 있는데, 볼게요. 오른쪽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브라운 아스팔트를 석유나 석유 나프타 등의 휘발성 용제로 용해한 것이 되겠고, 아스팔트 코팅은 브라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녹여 성면, 석분 등을 혼합한 점성이 있는 아스팔트계의 도막 방수용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은 아스팔트 코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17번 브로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로 녹인 흑갈색 액체로 바탕에 도포하여 방수층에 부착이 잘 되게 하는 것, 방수액이 부드럽게 되어서 부착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답이 다가 되겠고요. 18번 방수층에서 콘크리트 바탕에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 마찬가지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되겠습니다. 19번째 지붕층 방수공사의 재료로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브로운 아스팔트, 아스팔트 컴파운드, 아스팔트 펠트인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저질입니다. 질이 제일 낮고 신축이 좋고 접착력이 우수하지만 연화점이 낮아서 보통 지하실에 쓰이게 되고 지붕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지붕공사에서는 안 쓰이더라는 것. 다음에 20번째 방수공사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라를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경우에 신축이 좋고 내구력이 좋아서 옥상 혹은 옥외 방수에 사용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주로 지하실에 사용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부 방수 혹은 지붕 방수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공사에 사용되는 방수 재료로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옳은 것이네요. 자, 브로운 아스팔트는 중질이면서 비교적 연화점이 높고 온도에 예민하지 않아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랬고, 지붕 방수에 주로 이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붕공사에서는 브로운 아스팔트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저질이면서 지하실, 브로운 아스팔트는 중질이면서 옥상 방수에 쓰인다고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22번 들어가겠습니다. 지붕의 방수 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아스팔트. 지붕 방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브로운 아스팔트라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문제. 23번 브로운 아스팔트에 동물성 기름 등을 첨가하여 교착성, 신축성, 내구성 등을 개선한 방수 재료는 아스팔트 컴파운드입니다. 컴파운드에 대한 용어정의.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양질입니다. 제일 우량품이고, 이것은 브로운 아스팔트에 동식물성 기름이나 광물성 분말을 혼합하여서 성질을 개량한 최우량품이 되겠다는 것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공사의 방수용 아스팔트의 컴파운드의 침입도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 약 15도 이상, 15입니다. 15. 그래서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침입도는 약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25번 아스팔트 방수 재료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난을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루핑의 침투용 아스팔트는 브로운 아스팔트에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봅니다. 아스팔트 루핑의 침투용 아스팔트로 사용되는 것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방수 재료인 아스팔트 루핑의 특징으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날을 보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면 유연성이 감소한다. 온도가 상승하면 잘 녹아내리기 때문에 유연성이 증가하겠죠. 오른쪽에 봅니다. 아스팔트 루핑은 방수층, 방습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흡수성, 투수성이 낮아야 되겠고, 아스팔트 루핑은 온도가 상승해지면 유연해져서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아스팔트 루핑은 내구성이 크고 내산성, 내염성이 있습니다. 예, 이어서 523페이지 27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지붕에서 아스팔트 방수공사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전령공법이란 방수층을 바탕재에 대부분 밀착시키지 않는 공법이다. 한냉지에서 사용하는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침입도가 큰 것을 택한다. 다 밀착공법의 일대에는 아스팔트 루핑의 겹침을 길이 방향 및 폭 방향 다 같이 100mm 정도로 한다.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는 시기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즉시 붙이기 작업을 한다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는 시기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붙이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아스팔트 방수층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는 브라인드 펠트 루핑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브라인드는 여기 전혀 관계가 없지요. 29번 아스팔트 방수공사 시에 바탕 처리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은 물 흘림 경사를 충분히 둔다. 다. 바탕면을 거칠게 한다. 라. 구석, 모서리 등을 둥글게 처리한다. 다음에 다라고 하는 것은 바탕면을 거칠게 한다 되어 있는데, 거칠게 하게 되면은 방수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고르게 평탄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30번째 아스팔트 방수 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천우, 기온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습하거나 흐린 날씨를 피해서 시공한다. 나. 치켜 올린 부분은 루핑을 직각으로 시공한다. 직각으로 시공하게 되면 찢어져 버립니다. 꺾여서. 그래서 답은 나가 되겠고, 다음 오른쪽에 봅니다. 구석, 모서리, 치켜 올린 부분은 루핑재가 꺾이지 않고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30 내지 100mm 정도로 둥글게 면접어서 올린다. 면접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아스팔트 방수공사에 관한 사항 중에서 틀린 것은 가. 기온이 0도씨 이하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나. 아스팔트 200도씨 정도가 가열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붕 방수에는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라. 바탕에 습기가 있을 경우에 되도록 뜨거운 아스팔트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습기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붙이기 작업을 하고, 습기가 있을 때에는 방수 시공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5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가. 지붕 아스팔트 공사는 비가 온 후에라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며 시공할 수 있다. 방수는 습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하는 것이 좋겠다. 나. 아스팔트 방수에서 구석, 모서리, 치켜 올린 부분의 바탕은 둥글게 30 내지 100mm 정도 면접어 둔다. 맞고요. 다. 아스팔트 방수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인화되지 않도록 장시간 가열하여 균일하게 용융시켜 사용한다. 라. 실링 공사에 사용하는 본드 브레이크는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침입을 방지 위해 사용되는데, 오른쪽에 하나씩 볼게요. 아스팔트 방수는 습하고 흐린 날씨, 다음에 서열, 덥거나 한냉 시기, 덥거나 추운 시기 등은 시공을 피하고 기온이 0도씨 이하일 때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나는 맞는 이야기였고요. 다 아스팔트를 장시간 가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라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33번 아스팔트 방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시공 바탕은 결함 부분을 보수하고 청소한 뒤 두께 15mm 이상 모르타르로 고른다. 구석, 모서리, 치켜 올린 부분은 방수청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30 내지 100mm 면접을 둔다. 펠트의 겹침은 상하좌우 모두 90mm 이상으로 한다. 파라펫의 방수청 치켜 올린 높이는 200mm 이하가 아니라 3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다음 옥상 방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적당하지 못한 것은 지하실 방수청보다 옥상 방수청에는 아스팔트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옥상 난간벽은 온도 변화에 대한 방수청의 신축성을 고려해서 한다. 맞고요. 물 흘림 경사는 약 100분의 1로 낙수구 또는 배수구로 향하여 정확히 한다. 맞고요. 난간벽의 방수청 치켜올림 높이는 100mm 정도가 아니라 300mm 이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35번 아스팔트 방수청에 신축 줄눈을 설치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부재의 팽창, 수축 등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번 지붕 아스팔트 방수청 누름 모르타르에 줄눈 나누기를 하는 이유와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줄눈 나누기를 하는 이유는 누름 모르타르의 수축 팽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죠. 지붕의 순축 줄눈은 재료의 팽창과 신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37번 아스팔트 방수청에 신축 줄눈을 설치하는 이유로서 가장 옳은 것은 같은 문제지요. 봅니다. 지붕 마무리면의 팽창, 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문제들입니다. 38번 시트 방수공법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건축용 시트의 두께는 1 내지 2mm의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너비와 길이에는 제한이 없고 3겹 이상 적정하여 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른쪽에 봅니다. 시트 방수공법은 구두체의 경미한 이동에 대처할 목적으로 신장률이 큰 합성 고분자 재료로 제조된 시트상 루핑을 1겹, 3겹 이상이 아니라 1겹 깔고 접착제를 붙여 방수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봅니다. 상온에서 용제형의 접착제를 도포한 후 약 20분이 경과되어야 합착이 가능하다. 시트 상호간의 이염은 겹친 이염은 50mm 이상, 맞댄 이염은 100mm 이상으로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9번째 시트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방수 능력은 우수하지만 아스팔트 방수보다 공기가 길다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봅니다. 시트 방수는 방수 성능이 우수하고 시공이 간단하고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길다가 아니라 짧다가 되겠습니다. 다라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40번 합성 고분자 루핑을 사용한 지붕 방수 공사에 관한 기술 중에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루핑을 접착제로 붙일 때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루핑을 붙인 후 롤러 등으로 압착한다. 루핑의 두께는 보통 지붕 방수의 경우 10mm 이상으로 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10mm는 엄청 두껍습니다. 오른쪽에 봅니다. 건축용 방수 시트의 두께는 1 내지 2mm 정도의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6페이지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자, 41번 시트 방수 재료의 평가 기준 항목으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침입도, 신장률, 인열 강도, 치와 온도인데 시트는 아스팔트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42번 다음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PC 커튼홀에 사용하는 단성 실링제는 삼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제를 삽입한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옥상 슬래브의 시트 방수 공사에서는 결함부의 발견이 매우 어렵다. 다 시트 방수 공사 현장에서 50mm 높이로 12시간 동안 물체험으로 누수 시험을 실시한 데 대한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 물체험을 하더라는 것. 다음에 라 성형 CL제의 일종인 가스켓은 피부착제 사이에 항상 압축되는 상태로 끼워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43번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 방수공사는 상당한 두께를 가지며 균일한 두께를 갖지 못한다. 도막방수가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도막방수는 상당한 두께를 가지며 균일한 두께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고 나 시트 방수는 보호청이 필요 없다인데 시트 방수는 보호청이 오른쪽에 봅니다. 시트 방수의 보호누름, 보호청은 노출 공법일 때는 보호청이 필요 없고 보호누름이 필요한 공법은 보호누름이 피복 공법이나 보행자 방수일 때는 보호누름이 있는 공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누름 공법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좀 중간한 형태의 출제된 문제입니다. 프라이머는 다에서는 프라이머는 건조가 빠른 제품을 선택한다. 라 실링제는 커튼홀 공법의 대표적인 줄눈제로서 접착성, 내구성, 비오염성이 중요하다. 참고를 하고요. 자, 시트 접착 공법이 아닌 것은 오른쪽에 시트 접착 공법은 온통 접착, 다음에 줄 접착, 점 접착, 다음에 갓 접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네 가지 안 들어가는 것은 선 접착이 되겠죠. 선 접착. 45번 시트 방수에 관한 다음 사항 중에서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메스틱형과 금속 샌드위치 방수 시트를 포함하고 네오프렌 시트 방수막, 부틸 시트 방수막, 비닐 시트 방수막 등이 있다. 문제가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좀 어렵겠네요. 나 방수 시공 직전에 바탕 상태는 아스팔트 방수 시공 시와는 달리 어느 정도 습기가 있어도 시공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 되는데 방수는 무조건 습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방수 시공 직전에 바탕에 어느 정도 습기가 있어도 시공이 가능한 것은 시멘트 액체 방수만 가능합니다. 왜? 얘는 물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 도막 방수 등은 바탕면의 평활도를 유지되어야 되고 완전 건조되어야 됩니다. 평활도, 면이 깨끗해야 되고 다음에 완전 건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말이 나오더라도 질문에 대한 핵심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수청에 습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7페이지 46번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자, 도막 방수 시공으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되어 있는데 라를 볼까요? 바탕재에 고무 아스팔트 에멀션형의 프라이머를 바른 후에 건조하기 전에 도막제를 바른다 되어 있는데 도막 방수는 같은 문제입니다. 건조를 바탕면을 완전히 건조시켜서 발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앞에 문제와 같은 겁니다. 47번 용제형 고무계 도막 방수에 대한 공법 중에서 잘못된 것은 되어 있는데 라를 보면 완성된 도막은 외상에 강하다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봅니다. 용제형 도막 방수는 충격이 약합니다. 이 충격을 한자로 외상, 외부에 대해서 상처를 입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호청이 충격이 약하므로 보호청이 필요하고 인화성이 강하므로 환기 다음에 화기에 주의한다. 그래서 외상에 강한 것이 아니라 도막 방수는 외상이 약합니다. 48번 도막 방수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다가 되겠습니다. 유제형 도막 방수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시공시에 화기를 응급한다 되어 있는데 유제형 도막 방수는 인화성이 약합니다. 인화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음에 용제형 도막 방수가 인화성이 강하므로 화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설명은 유제형이 아니라 용제형, 보통 솔벤트, 신나 등이 휘발성이 강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9번 에폭시계 도막 방수 공사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다를 보면 내약품성이나 내마모성이 다른 재료에 비해 약하다 되어 있는데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다음 50번 유리섬유, 합성섬유 등 망상포를 적정하여 도포하는 도막 방수공법은 라이닝 공법입니다. 라이닝 공법은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지요. 이 뜻을 정의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닝 공법에 대한 이야기 5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닥 셀프 레벨링제의 발음공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달을 보게 되면 셀프 레벨링제를 시공한 후에 창문 등을 개방하여 통풍과 기류로 건조시키게 되면은 물결 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52번 방수공법 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하며 지하실 내 방수나 소규모 지붕 방수 등의 비교적 경미한 방수공사에 채용되는 공법은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오른쪽에 내용 보고요. 53번 시멘트 액체 방수청의 시공 순서로서 옳은 것은 방수액 침투, 시멘트 풀, 방수액 침투, 시멘트 모르타르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가 되겠습니다. 54번 방수공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달을 보게 되면 모르타르 방수가 아스팔트 방수보다 보수하기 쉽고 방수 모르타르를 바르면 밑창 콘크리트는 수밀하지 않아도 된다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봅니다. 방수 모르타르 바람은 밑창 콘크리트의 균열에 의해서 방수층이 파괴되므로 밑창 콘크리트를 수밀하게 시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밑창 콘크리트는 수밀하게 시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다음에 5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에 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라를 보면 하절기에는 낮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여 능률을 오른데 되는데 하절기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건조가 빨라서 방수액의 모체에 충분히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56번 시멘트 액체 방수와 비교한 아스팔트 방수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결함부 발견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방수는 결함부 발견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멘트 액체 방수가 결함부 발견이 용이합니다.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보다 비교적 좋은 것은 아스팔트 방수의 장점이 되겠죠. 아스팔트 방수는 균열의 발생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오른쪽에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58번 같은 성격의 문제 아스팔트와 시멘트 액체 방수의 서로의 구분을 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9번 침투 방수 공법에 관한 기술 중에서 부적당한 것은 다 진동 균열이 더 강하다 되어 있는데 침투성 방수는 진동과 균열에 약합니다. 이해를 해줘야 되겠고요. 60번 커터널 공사에서 실제 혹은 실링제라 그러는데 시공시에 줄눈 깊이의 조정이나 줄눈 바탕의 부착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백업제입니다. 백업제. 오른쪽에 비드, 가스켓, 스팬들을 참고로 해주고요. 다음에 다음 사항은 방수공사 중 실링제의 각
시공 단계이다. 그 시공 순서는 오른쪽에 실링 방수의 시공 순서를 참고해서 책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을 다 같이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62번 실링 공사의 재료에 관한 기술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스켓은 콘크리트의 균열 부위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정형 재료로 되어 있는데 가스켓은 정형 재료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가진 정형 재료이고 금속용, 콘크리트용, 창문용, 유리고정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63번 코킹 재료와 관계가 없는 것은 흡수성이 있어야 한다. 코킹 젤은 방수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흡수성이 있어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유성 코킹제의 품질을 규정하는 사항에서 부적당한 것은 이렇게는 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까 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갔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놓았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65번 조적조 벽체를 수분이 침투하여 벽지가 썩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의 방지 대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흡수율이 큰 다공질 벽돌을 사용한다. 완전히 반대죠. 흡수율은 물을 많이 흡수하는 성질인데 거기에 흡수율이 커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66번 조적식 벽체에 빗물이 스며드는 원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다 쌓기후 벽체의 투수 시험의 결여. 자, 오른쪽에 벽체에 빗물이 스며드는 것은 시공상의 원인이 되겠고 쌓기 후에 벽체의 투수 시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상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67번 바깥 방수공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부적당한 것은 안방수공법에 비해서 공기 및 시공면에서 불리합니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하다는 것. 안방수에 대한 바깥방수의 특성이 아닌 것은 다 아스팔트 방수층일 경우에 바닥 방수층의 치켜 올림을 고려하여 밑창 콘크리트를 200mm 이상 넓게 한다가 아니라 밑창 콘크리트는 600mm 이상 넓게 하여서 방수층도 접어 올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6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네요. 좀 시간이 지나가는데 지하실 방수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다 봅니다. 지하실 외방수는 봉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바깥방수는 지하실의 바깥방수는 봉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0번 철근 콘크리트 쪽 건축물에 지하실 방수공사에 있어서 시공의 난이, 공사비의 고저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양호한 공법은 다가 됩니다. 아스팔트 바깥 방수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자, 다음 71번 내용을 오른쪽에 참고합니다. 방수공사에서 안방수와 바깥방수의 비교. 다음에 마찬가지 72번도 안방수와 바깥방수의 비교입니다.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